그러면 먼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서 토론을 하는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주제는 정치개혁에 관한 질문이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 정치 파국 책임을 어디까지 추궁하고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의 경제 파국을 미리 막지 못한 재경원, 한국은행, 청와대의 공직자들을 문책하라는 여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리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 30초 내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마땅히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의 대상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료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에 대해서도 가혹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몇백만 원만 뇌물을 받아도 직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업 경영을 잘못해도 아주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되고 자살을 해서 목숨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 경영, 멀쩡하던 경제를 이렇게 파탄시킨 데 대해서 아주 엄격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는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관료들을 문책해가지고 그걸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정권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일부 다른 후보께서 국회 청문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총체적으로 이 경제 파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3의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그야말로 경제 전문가라든지 또는 그 조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따져서 응분의 정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고 묻겠습니다. 예. 네. 자, 이인재 후보 답변에 이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 경제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거나 또는 은폐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인 대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정권에 들어가서 책임을 묻는 것도 저는 동감입니다. 다만 그 묻는 방식은 특별검사제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공정할 것이다. 저는 원래 특별검사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조사위원 또는 특별사문위원 같은 것을 두어서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청문회는 지금 이인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전시 효과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 김대중 후보께서도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죠. 1분 반이죠? 1분입니다. 반론은 네,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60초.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으로 갈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또 4년 동안 당정의 제2인자였던 이회창 후보, 한나라당 이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 책임은 여기에 관련됐던 장관, 차관, 기타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 책임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물어야 하고 행정적 책임은 다음 정권 하에서 추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두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인재 후보 1분 내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 책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물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야당도 그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법안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 운영을 보면은 이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보다는 언제든지 이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그런 야당의 원천 봉쇄, 강력 저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야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회창 후보께서 사실을 속인 행위로 이렇게 좀 좁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과오 이 부분도 아주 엄정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선거 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5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쓴 각종 경비의 총 규모를 밝혀주시고요. 그 돈의 출처도 밝혀주십시오. 또 선거 비용의 출납을 후보와 함께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을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분 30초입니다. 이거를 좀 질문을 미리 주셨더라면은 좀 성실하게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왔을 텐데 사실 제가 이 후보를 선언한 뒤에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제 스스로가 제 돈 주머니에서 내와가지고 계산하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드릴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에 정한 대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당에서 정한 선거 자금 내지 경비 격리 담당자가 그 부분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대중 후보 1분 이내에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거 자금에 대해서는 법정 금액 내에서 엄격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나온 보조금, 또 우리가 후원회에서 거둔 돈, 그 당원들의 그 특별 당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위원회에서 규정된 300억 좀 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내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선거 자금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각 정당들이 법정 한도 내에서 쓰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거 자금, 선거 운동 방법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부분 후원자들이 재벌이라든지 대기업 경영자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뭐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법에서 정한 광고라든지 연설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저는 당당하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밝히겠습니다. 우리 회계 책임자는 최호일 보좌관입니다. 네, 이 문제 쟁점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이회창 후보께서 1분간 마지막 발언을 네, 하실 수 선거 있습니다. 자금과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정치적 책임에 관해서 김대중 후보께서 저와 한나라당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이 정치적 책임이라면은 경제가 멍든 게 정치권의 이 정경유착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면은 정치를 30년 이상 하시면서 정치권의 일각을 차지해 오면서 여당과 같이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김대중 후보에게 아마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누구를 따질 필요 없이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고 가릴 그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 경제를 타개해 나가느냐, 이 가라앉으려는 배를 어떻게 하면 띄워야 되느냐, 이거를 걱정할 시점입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내부개혁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얘기되는 현 시점에서 정당만큼 구조조정이 시급한 곳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당의 구조를 개혁할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중앙당과 지구당의 조직은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까지 줄일 계획이신지요.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오래전부터 이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설사 단일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투표를 통해서 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당의 중론에 의해서 결정돼가는 그런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나 이런 것이 아직 이 당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 공작 정치 때문에 말하자면 이 잘못하면은 그런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앙당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그런 것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걸로 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앞으로 민주정당으로서 모습을 확립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는 정말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것이 현재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의 운영을 총재 권한대행을 선정해 가지고 전적으로 지금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민주화가 되면은 완전한 정당의 민주화를 또한 실시할 작정입니다. 네. 이제 두 후보의 반론 순서인데요. 이인재 후보 먼저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죠. 예, 정당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 299명이나 되는데 저는 지방의회도 이제 다 생겨가지고 민생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국민의 세금을 3억 5천만 원 쓰고 있고 선거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지구당 운영비 이런 걸 합하면은 5년 동안에 99명을 감축하면 약 3천억 이상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김대중 후보께서 지구당의 민주화가 안 된 것이 공작 정치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것이 삼김 정치의 낡은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대결 구도라든지 또 보수 1인 중심의 이런 추종자 집단의 이런 딱딱한 정당이다 보니까 지구당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후보도 경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민주화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이회창 후보께서도 1분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께서 말씀하신 정당의 민주화 이론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삼김 정치라는 게 뭡니까? 1인 보수의 정치입니다. 결국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김대중 총재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지시하신 내용이 바로 당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삼김 정치의 낡은 정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난번에 완전 자유 경선에 의해서 후보와 총재를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대중 후보께서 1분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번에 국민신당 만들면서 밑에서부터 안 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지명해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회창 후보께서 상김정치 폐단 말하는데 상김 중에 집권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뿐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과 4년 동안 제2인자로서 이러신 분이 어떻게 삼김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이 다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민주정치를 모르신 말씀입니다. 토니 브레어가 이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무엇도 할 수 없다. 야당이 아무리 비판하고 대안하더라도 정부가 안 받아주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거합니다. 선거에서 여당이 잘했으면 다시 주고 못했으면 야당에게 정권 주기 위해서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정치개혁 분야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번에는 행정개혁 분야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인데요. 정부 수립 이후 46차례의 크고 작은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집권하실 경우 재경원의 개편 방향을 포함해서 어느 부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네. 순서가 제가 맞습니까? 예, 이회창 후보 순서가 조금 맞습니다. 전에 김대중 후보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토론위원회에서 이 확정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분명히 앞으로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신다고 제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현장에서 옵니까? 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재경원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경원은 지금 소위 기획부서 기획 기능과 정책 집행 기능이 합쳐가지고 오히려 기획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반면에 공용화돼가지고 실제 경제교육원 장관이 전혀 정책을 골똘히 생각하고 또 정확한 정책을 생각해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재경원은 해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폭적으로 개편해서 기획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또
또 집행기능은 집행기능으로 효율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또 정부 기능은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복지, 보건 부분은 실제로 더 강화하고 그 기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많이 지방에 이양할 부분은 지방 이양으로서 좀 더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또 사업부서인 철도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은 공사와 내지 민간 부분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좀 개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반드시 그 인원이 주는 것만이 정부 개편은 아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될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고 또 축소될 부분에 인원이 자연히 줄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원에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는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죠. 저희가 나라를 맡게 되면 1년 내에 행정계획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집행 업무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는 기획이라든가 보건 혹은 환경 등 꼭 필요한 것만 맡아서 하는 이런 아주 적은 정부로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인사를 아주 공정하게 하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도 실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방의 재정과 조례 작성권과 여러 가지 인사권 같은 것을 대폭 이양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 질서 이것이 반드시 준수돼서 이래 가지고 사회 안정을 기여한다. 이것이 행정개혁과 맞물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예. 작고 효율적인 정부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늘 복지부동이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우리 공무원 조직도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김대중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지방으로 보다 많은 권한, 조직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 공무원 이해찬 후보께서는 꼭 숫자 안 줄여도 좋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90만여 공무원 중에서 이 교원이라든지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처럼 서비스하는 공무원 그 분야는 뭐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규제라든지 간섭하던 과거에 그 잘못된 이 고쳐야 될 행정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신분 보장만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회청 후보께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자금 정부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 규모나 인력 규모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기능과 또 그 실제 하는 일의 범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대중 후보께서 야당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 특히 김대중 후보께서 이끄시는 야당은 사실 중요성에 있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지방자치 사정을 보면은 거의 거기는 여당이고요. 또 그동안에 김대중 후보 자신도 여러 가지 일을 강력히 주장해서 실현시켰다고 자랑하신 국정 결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동안의 삼김정차에서 때로는 오히려 여당보다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또 넘어갑니다. 국무총리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후보들 자신이 누차에 걸쳐서 밝힌 사항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상 과연 되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요. 먼저 이 자리에서 러닝메이트 성격의 총리를 지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총리에게 장관을 선택할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1분 30초입니다. 모든 것을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또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국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국무총리가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당시 발칙개헌안을 해가지고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독선, 독주, 독단으로 흐르고 또 국무총리로 나간 분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대통령의 독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이해창 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통령도 그래야지만 총리 된 사람도 자기 권한을 분명히 행사해야 되고 또 국민도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제대로 안 할 때는 반드시 비판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김대중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무총리를 전혀 새로운 위상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국무총리의 정견이라든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서 동의를 얻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국무총리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총재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에 신한국당 시절에도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는데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새롭게 그 총재하고 후보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김대중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발언 순서는 이회창 후보 순서입니다. 1분입니다. 아까 김대중 후보께서 총리가 대통령에 순종했다 하면서 저도 그 예외가 아니다 했는데 이건 뭔가 과거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4개월 만에 대통령의 독주에 반대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역대 총리 중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 김대중 후보께서는 이제 내각제를 아마 이제 받아들이신 모양인데 그러면은 2년 반 동안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기능을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러시는지 그 점이 조금 궁금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인재 후보가 우리 당의 신한국당 시절에 그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나와서 국민신당을 창조했다는 말씀이라면은 그건 좀 전혀 틀리는 얘기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김대중 후보께서 1분 내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 총재를 사임하겠다고 일찍이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그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총리를 무시한 대통령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께서 4개월 만에 박차고 나오셨다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 대표께서 참 소신을 관찰하는 데 대해서 경하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2인자로서 과연 얼마만큼 당 총재 대통령을 견제하셨는가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뭐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법대로 총리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의 역할에 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 중앙은행과 검찰권 독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인재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와 검찰총장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리는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직인 관계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교체돼 왔습니다. 집권하시는 경우에 이경식 한은 총재와 김태정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시겠습니까? 1분 30초입니다. 예.
뭐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한국은행 독립 또 검찰권의 독립은 정말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경제 파국에 대해서 과연 어떤 책임이 있을는지 그 책임 때문에 직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물론 예외입니다. 저는 지난번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이라든지 또 물가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의 자율성 또 금융 말하자면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책임 있게 주도적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이 됐던 금융감독권 이 부분은 물론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 게 맞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 아주 중요합니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정치의 부패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최근에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야당 후보를 고발해놓고 검찰에 수사를 하라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판단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한때는 정치권에서 검찰 독립 인정하도록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면서 스스로 또 이를 짓밟는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회창 후보께서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은과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문제, 그건 우리 이인재 후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뭐 견해를 같이 합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 수사 압력을 가했다. 이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해도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 촉구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유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 압력을 가했다면은 과연 어떤 그런 유보가 나올 수 있겠느냐. 또 그런 일도 없고 뭔가 이건 단단히 뭐를 착각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한은이나 검찰총장이나 문제는 제도보다도 사실은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립이라든가 또 독립성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정신 자세가 제1차적인 것이라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대중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한은 총재건 검찰총장이건 혹은 군 총장들이건 임기가 정해진 사람들은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한은 총재가 오늘의 이 사태, IMF의 관리까지 받게 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별도로 추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경제기획원 책임자들과 더불어 한은 총재도 엄중히 그 책임이 추궁받아야 하지 않는가.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국민 눈에서 피눈물 나게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또 진실을 은폐들하고 이런 등등을 해놓고 과연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내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창 후보께서 검찰에 수사 촉구를 했을 뿐이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당에서는 수사 압력을 또 야당에서는 수사 유보를 놓고 얼마나 검찰을 심하게 괴롭혔습니까? 그것을 뭐 촉구냐 압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그것을 검찰의 중립을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국민신당도 하향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창당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 당은 구조적으로 밑으로부터의 민주적인 이런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해창 후보께서 정치적 책임을 지금 한나라당이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책임 정치 또 정당 정치의 원칙상 한나라당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점을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께서 상호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께서 다른 두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1분 30초 내에 여기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고요. 그 후에 질문자가 다시 1분간 재반론하시고 다른 두 후보께서 1분씩 재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보 간 토론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인재 후보께서 상대 두 후보께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죠. 예, 주로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제는 죄송합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불쑥 내각제라고 하는 이런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대중 후보께서 평소에 대통령 직선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오신 분이고 지난 총선거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내각제 업무를 분수하기 위한 의석을 확보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합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연대를 추진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도 과연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내각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해창 후보께서는 내각제 종전에 국민 대통합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김종필 총재에게 내각제 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자, 지금 권력 구조에 관한 후보 간 토론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회창 후보께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한테는 뭐 질문을 하다 마셨으니까 뭐 질문에 대한 답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김대중 후보께서 그동안 대통령제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내각제는 오로지 정경유착의 부패의 고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각제를 다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인재 후보께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내가 말한 걸로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마 좀 그동안에 잠깐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김대중 후보께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 문제에 있어서 시작은 야권 단일화로서 그것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유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집중입니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이 독선 독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이 맞으면 추궁할 길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 만일 내각 책임자였다면 친직 내각이 2번이고 3번이고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해놓으니까 5년 동안 손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내각 책임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자민련과 우리가 공동으로 국민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계획이란 걸 말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첫째로 국회에 산문지가 없기 때문에 반수도 안 되기 때문에 신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그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지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9년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고 지금 이 당장에 우리가 급한 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죠. 예. 김대중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이론적이고요. 실질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되면은 추진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나라당에도 당론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각제의 지지론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정치권이 내각제 개헌으로 크게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나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북 분단 이 대치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50년 이상 하다가 지금 정경유착 또 정치 혼란 때문에 포기하고 대통령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역행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해창 후보께서는 제 질문 답변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전에 김종필 총재께서 이 TV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이 내각제 연대에 관한 제의를 받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모두 같이 져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절대적인 좀 분명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권력 구조에 관한 그 후보 간 상호 토론 진행 중인데요. 이번엔 다시 질문 순서를 바꿔서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께 먼저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께서 다른 두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이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분 내에요. 1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나라 일을 맡게 되면 거국 비상경제 정부를 거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비상경제 거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IMF 이 마지막 관리 기간 중에는 우리 국내 정쟁을 상당히 자제하고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하고 또 기타 이 민간에서도 참여해서 이래가지고 거국내각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자민련하고 저희하고 이미 그 점도 합의된 바 있습니다만은 거국내각 만들기로 했는데 이회창 후보나 이인재 후보께서는 참여해서 도와줄 그런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인재 후보께서 이 답변을 1분 30초 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거국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거국 비상 내각 체제를 출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이번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실상 무력해져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중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 이 국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벌써 정권이 퇴진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헌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상 12월 18일부터 2월 25일 취임식까지 그 긴 기간을 이 리더십이 무력해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당선자와 협의해서 그와 같은 비상, 거국, 내각을 출범시키는데 아마 저는 동의하실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회창 후보께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께서 거국 내각하면 도와주겠느냐 하셨는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네요. 이제 저는 거국 내각의 기본 생각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나중에 국민에게 정직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분신쇄골에서 어려움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내각을 구성해서 국민께 물어야 됩니다. 거국내각이라는 것이 자칫 지금 김대중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야 할 것 없이 모양 좋게만 모아서 만들어가지고서 그걸로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내각을 구성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대중 후보께서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께서 거국내각 말하지만 제가 당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날을 잘 내다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제가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당선됐을 때 거국내각에 참여하겠냐는 저는 묻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하튼 이 IMF 체제 하에는 이게 초비상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협조 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이 계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만일 당선됐을 때는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미 그러한 체제를 박태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런 비상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께서도 1분 내로 재발론하시죠. 예, 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정말 초정파적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내 여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력 있고 또 역량 있는 이런 인재들이 여기에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특정 정당에서 끌어안고 있는 이런 인재를 가지고 이 나라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집권 여당 이 나라 전체 이 경영을 맡고 있다가 이렇게 큰 구멍을 낸 이런 인재들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내각을 구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골고루 기용하는 이런 거국 내각 구성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회창 후보께서 1분 재발론해 주시죠. 인재 등용에 있어서 좁게 어떤 지역이나 정파로 한정한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인재 등용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정말 성실하고 봉사정신 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두 기용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입니다. 결국 허울 좋게 모양 좋게 골고루 갖추어 가지고서 국민에게 여러 정파가 같이 간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의미의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어떤 지역이나 연구와 관계없이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권력 구조에 관한 후보 간 상호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통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 분야에 대한 후보 간 상호 토론. 이번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께서 상대 두 후보께 1분 내로 질문해 주시죠. 먼저 김대중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을 1년 안에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IMF의 급박한 사정도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까지 남북 문제가 경색이 된 것은 북한의 그야말로 불합리하고 아주 옹색된 일방적인 그런 태도에 기인한 바가 큰데 어떻게 해서 1년 안에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모조리 들어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인재 후보께 물어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 같은 조건을 들고 나올 경우에도 아무런 이쪽에서는 조건 없이 응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런 점도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회창 후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대중 후보께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죠. 1년 안에 물론 통일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회창 후보 지금 질문한 말씀을 들어보면 혹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정권을 맡으면 1년 안에 이 말하자면 남북의 대화를 다시 열고 이래가지고 서로 문호를 열면서 이 과거 합의된 남북 합의서 기반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입니다. 남북 합의서 이건 노태우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같은 군사 정권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민 정권이 이거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면 그 어깨 너머로 가서 겨우 엿듣는 이런 그 참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언제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이 남북 합의서는 국제조약으로서 비준서 교환까지 했으니까 이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맞으면 특사교환 단계에서 중단됐으니 특사교환하자. 이건 북한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은 4대국이 다 지지합니다. 동시에 지금 북한이 이 미국이나 일본하고 상대해서 하려고 한 것을 그것을 말하자면 차단해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께서도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아무 조건 없이 하자고 한 것은 어느 측에서도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뜻이지
저쪽에서는 조건을 달고 우리 쪽에서는 무조건 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자꾸만 이 정치적인 전제 조건,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이쪽의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이런 것을 내걸으면서 이 말하자면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일관되고 강력한 그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절대로 원칙에 어긋나서 편의상 이렇게 적당히 대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 9일날 아마 사자회담, 실무회담이 다시 제네바에서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내걸었던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조건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서 모든 문제를 특히 이산 가족들의 인도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제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일 외교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트고 교류 협력을 넓혀 나갈 이런 자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이회창 후보께서 1분 내로 발언해 주시죠. 지금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라는 거. 그 김대중 후보와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남쪽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남북 문제 풀리지 않는 게 기본 합의서가 이행이 안 된 게 어째 이쪽의 책임입니까? 그 점은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인재 후보께서 지금 무조건이라는 것은 저쪽도 무조건인 것을 말한다. 분명히 대통령이 취임하면 즉각 회담을 제의해서 바로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간다고 매우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북쪽이 지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여러 개 지금까지 걸고 있어요. 그러면 즉각 남북의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김대중 후보께서 1분 내로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가 상대방이 좋으니까 하고 상대방이 안 좋으면 못한다 하면 그건 내 역량이 또 필요 없고 외교나 혹은 정치적 그런 그 힘을 발휘한다는 말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일성 정권, 노태우 정권은 이걸 상대해가지고 그래갖고 남북 합의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왕래도 했어요. 근데 왜 문민정부가 못하냐 이것입니다. 공산당을 가면 그때는 나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은 언제나 나빠요. 나쁘지만 공산당이라서 말하자면 전능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나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하는 이 말하자면 이 평화와 교류는 주변 사대국이 다 지지합니다. 만일 김영삼 정권이 제대로 역량 발휘했으면 저는 오늘날 이런 상태로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쁘기는 북한이 나쁘지만 이쪽이 노정권만도 역량을 발휘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내로 마지막 재발론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면은 상대방이 아주 방어에 전념한다고 해가지고 골을 못 넣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허점이 생기고 허점이라기보다는 그 변화된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이 그동안 아주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온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교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예비회담, 거기 실무회담에서 그와 같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통일 분야에 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번에는 다시 질문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께서 상대 두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통일 분야입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점은 여야가 없이 우리가 의견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차이도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점에 있어 저는
우리들이 공통된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북 합의서 이것에 의해서 평화적 공존과 그 마지막 화해 협력이죠. 그리고 불가침 거기다가 남북 교류 협력이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 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나는 무력 도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위적인 흡수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셋째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북한이 적극 응해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먼저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대중 후보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가운데 무력 도발을 불용한다. 또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응해라 하는 메시지는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뭐 제가 꼭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흡수 통일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서 독일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 정책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독일은 독일식대로 통일이 된 겁니다. 또 우리는 뭐 독일식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화해, 교류 협력 그리고 동질성을 확대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원하는 체제로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원하는 체제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회창 후보께서 1분 30초. 예, 저도 이 흡수 통일 부분 문제 삼는 부분은 저 이인재 후보와 같습니다. 흡수 통일을 우리가 일부러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무슨 일을 하고 작용하고 이래서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쪽의 체제가 취약해져 가지고 약해져서 허물어지고 자체 붕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흡수 통일의 결과가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통일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좀 저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인재 후보께서 남북이 원하는 또 민족이 원하는 통일이라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통일의 경우에도 항상 도덕적 기반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주의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 해서 모든 통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그 바탕 위에서 되는 통일해야지 그런 다른 어떤 가치나 사상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닙니다. 네, 이제 김대중 후보께서 반론하실 순서입니다. 1분입니다. 흡수 통일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독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망했을 때 흡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건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냥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긴급한 것은 인도적 교류, 이산가족이 서로 생사라도 알게 하는 이 노력을 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모든 국제기구를 동원해서라도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경 분리해서 이래가지고 대만이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듯이 대만은 수만 개의 기업이 중국 본토에 가서 큰 이득을 봤습니다. 우리도 북한하고 정경 분리를 통해서 경제협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정치적 협력까지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흡수 통일에 관해서 김대중 후보께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물론 뭐 흡수 북한을 꼭 어떻게 압박해가지고 강제로 해체시켜서
우리 체제로 그냥 단숨에 흡수시킨다. 이런 정책을 그런 정책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굳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은 것이고요. 결국 이해창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뭐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이 체제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에도 물론 북한에서는 자꾸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동독에 있는 그 국민들이 체제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라든지 자유, 인권 이런 것이 전제로 된 그런 가치 위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회창 후보께서 1분 내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바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그 이유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비극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정말 이 이산의 가족들, 이 참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몸소 겪고 있는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전쟁의 비극을 치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통일은 어떤 무슨 기능적이고 또는 어떤 효율적 이런 측면을 떠나서 정말 우리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 간 상호 토론 진행 중인데요. 역시 그 통일 분야에서의 질문과 토론입니다. 이번에는 질문 순서를 바꿔서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께서 두 후보께 이 통일 분야에서 질문해 주시는데요. 1분입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브란트 수상이 자기 보좌관 기욤이 간첩 행위를 한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수상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자의 사상적인 순수성이 분단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대중 후보께서 최근에 전에 같은 당원이고 여러 번 뭐 만나시고 통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다는 이 오익재가 월북을 해가지고 뭐 결국은 뭐 간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무슨 편지를 보내고 했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시원한 해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창 후보께서는 제가 이해창 후보를 개인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그 애국심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손쉬운 것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전혀 응답이 안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시원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회창 후보께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게 아마 그 병역 관계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이 병역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엉뚱한 걸 물으셔서 내가 자세히 대답을 하기가 뭐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신장이 165로 돼 있는데 사실은 160이다.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내주부터 기말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이인재 후보도 따님이 이번에 수능 시험 치고 아마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못 온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하버드 부속병원에 가가지고 하버드 부속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입회하에 사진을 찍어가면서 신장을 재고 165cm로 나왔습니다. 그걸 공증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시험 끝나서 오면은 아마 속 시원하게 보시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이인재 후보께서 좀 곤혹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그 신문에 난 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인재 후보 자신이 병역을 입영 기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런 병역 문제를 자신의 병역 문제를 놔두고 이 문제를 그렇게 묻는 데 대해서 묻고 시간이 싶어요. 지났습니다.